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목숨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을 평생 지키다 끝내 자신의 삶까지 내어준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비 내리던 밤 아이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와집 대문 밖에 내쳐진 여인, 맨발로 쫓겨난 그녀 뒤를 말없이 따라 나선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이었지만 그 사내는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제가 있겠습니다. 산속 폐가에서의 굶주림, 목숨을 건 북방 장사길,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여인을 향한 마음 하나로 평생을 불태운 사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단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그날 주신 과자가 참 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어울리는 슬프고도 따뜻한 옛 인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어주시면 이처럼 마음 깊이 남는 이야기로 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아래 남겨진 그 약속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 고을 남쪽 끝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설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설인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약재 상단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비단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15이 되던 해 큰 상단을 이끄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혼처는 좋았고 시댁은 부유했으며 남편은 젊고 총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냉정했습니다. 혼인한 지 5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시댁 사람들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설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자신에게도 언젠가 아이가 생기리라 믿으며 집안일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혼처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북방 무역을 함께 하기로 한 거상의 딸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아내 하나쯤 내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설인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친정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빠는 먼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설이는 창피했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출한 짐 하나만 들고 산 아래 버려진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마방을 돌보던 마부 강무였습니다. 아씨 아니 마님. 강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혼자 가실 길이 아닙니다. 설이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 처마 밑에서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강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설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강무가 설인을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강무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약재 상단의 마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고 먹고 자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말을 몰다가 상단의 귀한 말 한 마리를 다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북방에서 큰 돈을 주고 들여온 준마였습니다. 상단주는 노했고 강무는 팔려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어린 설인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방에 가서 말을 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무가 말을 꺼낸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이는 그날 마방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고 상단주는 결국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강문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문은 한 가지 맹세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분이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내 목숨으로 갚겠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산기슭 기와집에서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서리는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강문은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을 시장까지 내려가 팔고 쌀과 장작을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강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강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 오면 산에 올랐고 저녁이 오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강무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말없이 짐을 내려놓았고 서리는 그의 손이 평소보다 더 거칠어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쳤습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마루에 누운 강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동행이 훗날 어떤 대가를 부르게 될지. 강무가 서린을 따르는 데에는 단순한 은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 어린 강무는 상단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준마의 다리는 절뚝거렸고 상단 사람들은 모두 노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어디로 팔려갈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린이 나타났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상단주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방에 가서 말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강무가 말을 꺼낸 건 제 부탁 때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날 마방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어린 아씨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고 상단주는 결국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강무는 살았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마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들의 숨소리가 고요히 들렸습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왜 저 아씨가 자신을 구해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시집을 갔고 강무는 여전히 마방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서린이 친정에 오면 강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무는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은 아마 평생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서린이 쫓겨나던 날 강무는 마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았다고 시댁에서 내쫓겼다고. 강무는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조금 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상단을 나와 비 내리는 길을 따라 서린의 뒤를 밟았습니다.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분이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산기슭 기와집에 도착한 첫날 밤 강무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한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강무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부터 강무는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는 법은 어릴 적 상단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며 익혔습니다. 더덕, 도라지, 잔대. 시장에 내다 팔만한 것들을 골라 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습니다. 서리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옛 시댁에서 가져온 비단 조각들로 주머니를 만들고 놀이개를 엮었습니다. 손끝은 정교했고 만드는 물건들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강무는 산에 올랐고 서리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오면 강무가 돌아왔고 서리는 밥을 지어두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린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강무, 예, 마님.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강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서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고 마루에 누운 강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 곁에 있는 이유가 단순한 은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3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강무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은 위험했지만 겨울 약초는 값이 좋았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귀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무는 산 중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말발굽 소리, 그리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산적들이 지나가는 상단을 습격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거기 끼어들었다가는 목숨을 잃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무가 현장에 다다랐을 때 상황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호위무사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도적들은 짐수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한 사내가 칼을 맞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무는 그 순간 어릴 적 마방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다루는 사람은 힘이 세야 한다는 것.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발버둥치는 말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도적은 강무의 주먹에 쓰러졌습니다. 2번째는 나무 몽둥이에 맞아 나자빠졌습니다. 3번째가 칼을 빼들었지만 강무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도적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강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마 앞에 섰습니다. 가마 안의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무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는 많이 흘렀습니다. 강무는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사내를 근처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사흘 뒤 사내는 깨어났습니다. 내 이름은 도윤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북방 무역을 하는 사람이요. 당신 덕에 목숨을 건졌소. 도윤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요. 받으시오.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오? 강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몸을 의탁할 곳만 있으면 됩니다. 도윤은 강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객사를 내어주겠소. 며칠 뒤 도윤은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북방 교역길에 나설 사람이 필요하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요. 눈보라도 거세고 산적도 많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요. 하지만 도윤이 강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공하면 삶이 달라지요. 당신이 모시는 그분도 당신도. 강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북방 교역은 적어도 3년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린 곁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따뜻한 집, 넉넉한 살림,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은 살. 이틀을 고민한 끝에 강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객사를 나와 산기슭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무가 마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찍 돌아왔군요. 강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북방 교역길에 나서려 합니다. 강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새해가 걸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따뜻한 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건 설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강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강무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열흘 뒤 강무는 떠났습니다. 설인은 그날 아침 손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십시오. 강무는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설인은 마루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와집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설인은 여전히 바느질을 했고 여전히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북방은 혹독했습니다. 강무가 도윤의 상단과 함께 처음 국경을 넘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상단은 20명이 넘었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무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도망쳐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강무는 짐을 나르고 말을 돌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었기에 손에 익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두 번째 달, 첫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산적들이 밤중에 습격했습니다. 상단 사람 셋이 죽었고 짐수레 하나가 불탔습니다. 강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칼을 든 도적이 덤벼들었고 강무는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 눈보라가 왔습니다. 사흘 동안 길이 막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한 사람이 얼어 죽었고 또 한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강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밤마다 품에서 꺼내본 것은 설인이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낡은 비단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강무는 그것을 보며 버텼습니다. 반드시 돌아간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상단은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강무의 몫으로 쌓인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가야 하오. 이번 겨울이 지나면 다시 떠나겠소.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북행은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강무에게 거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값을 매기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거짓을 가려내는 법. 강무는 생각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고 위험한 거래는 먼저 피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강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해가 지날 무렵 강무는 이미 상단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짐꾼들은 그를 큰형님이라 불렀고 도윤은 중요한 거래에 그를 대동했습니다. 강무의 몫으로 쌓인 돈은 이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무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옷도 바꾸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방에 갈 때도 강무는 객사에 남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돈을 모아서 뭐 하려는 걸까? 고향에 가족이라도 있나? 하지만 강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가 꺼내보는 것은 여전히 낡은 손수건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봄 마지막 북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오. 이번 거래가 끝나면 당신 몫은 충분할 거요. 강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길은 가장 험난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상단은 국경 부근에서 관군과 마주쳤습니다. 밀무역 혐의였습니다. 도윤은 뇌물로 무마했지만 절반의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실패한 거 아니요? 돌아가면 본전도 못 찾겠소. 하지만 강문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물건으로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인이 있습니다. 도윤은 강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겠소. 강문은 상단 절반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작은 교역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문은 지난해 만났던 호족 상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남은 물건을 모두 팔았고 그 돈으로 현지의 약재를 샀습니다. 돌아왔을 때 도윤은 놀랐습니다. 이익이 2배요. 강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판단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겨울이 끝날 무렵 상단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무의 몫으로 쌓인 돈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동업하고 싶소. 함께 상단을 꾸리면 어떻겠소?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도윤은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든 돌아오시오. 문은 열어두겠소. 강무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은자 괴짝 하나와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강무는 혼자 객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새해 동안 매일 만진 비단은 이제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강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곧 갑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는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더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기슭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새해 만에 돌아온 산기슭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와집의 지붕은 여전히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객사 마당에 닿았을 때 서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것처럼 보였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해가 그녀를 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던 서린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무는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야위었군요. 그녀의 손이 강무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강무가 일어섰을 때 서린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밥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묻지 않았고 강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이 치워진 뒤 강무가 은자 괴짝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마님의 옛집을 되사겠습니다. 서린은 괴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괜찮습니다. 강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강무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강무는 서린의 옛집을 되샀습니다. 옛 시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쫓아냈던 여인이 큰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무는 그 집을 말끔히 고치고 상단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서린 상단이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무는 고집했습니다. 마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상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무가 북방에서 배운 거래법과 도윤과의 연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은 팔렸고 돈은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린 상단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을 상단주 마님이라 불렀고 강무는 늘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부는 빠르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시기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옛 시댁 사람들은 못마땅해했습니다. 쫓아낸 며느리가 되려 더 잘 살게 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서린의 옛 남편은 분했습니다. 북방 무역으로 맺은 새 혼처는 생각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린 상단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2년째 되던 봄 일이 터졌습니다. 관가에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린 상단이 불법 교역으로 돈을 모았다. 고발인은 서린의 옛 시댁이었습니다. 관가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뒤지고 거래처를 조사했습니다. 강무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입니다. 장부를 보시면 압니다. 하지만 옛 시댁은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북방에서 밀무역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가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서린은 밤낮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강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는 것을. 옛 시댁은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관가와 연줄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상단주를 문초하겠습니다. 강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단의 모든 거래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주는 마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서린이 강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강무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마님,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는 관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강무, 하지만 강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끌려가듯 걸어갔습니다. 마당 밖으로 나가면서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상단에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달빛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갚아야 한다. 강문은 옥에 갇혔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밀무역의 증거를 대라고 다그쳤고 강문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매가 떨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강문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불법 거래를 인정하라. 없었습니다. 상단주가 관여했다고 말하라. 마님은 모릅니다. 문초는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무의 등은 찢어졌고 손목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도 지쳐갔습니다. 저자는 돌이 아니오? 말을 하지 않는군. 닷새째 되는 날 문초가 멈췄습니다. 강무는 어두운 옥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상단의 모든 장부를 모았습니다. 거래 증서, 세금 납부 기록, 상인들과 주고받은 서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어느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물건은 어디서 왔는지. 관리는 처음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관가 앞에서 버텼고 사흘째 되는 날 다른 관리가 나왔습니다. 장부를 보겠소. 설이는 모든 것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물을 구해 주십시오. 도윤은 편지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는 북방 무역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강무와의 모든 거래는 합법이었소. 내가 증언하겠소. 도윤의 증언과 설인의 장부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관가는 재조사에 들어갔고 옛 시댁이 내세운 증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강무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옥문을 나왔을 때 이미 몸은 반쯤 무너진 뒤였습니다. 설인이 달려왔습니다. 강무는 그녀를 보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무는 몇 번이나 비틀거렸습니다. 설인은 그때마다 그를 붙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방에 강무를 눕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너무 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설인은 밤낮으로 강무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강무는 조금씩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무가 눈을 떴습니다. 설인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예. 어릴 적 말 대신 맞을 뻔한 저를 살려주셨지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강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이 설인의 손을 찾았습니다. 설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은혜 다 갚았습니까? 강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 갚았어요. 진작에 다 갚았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강무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습니까? 설인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세요. 푹 쉬세요. 강무의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설인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지만 설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인 상단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설인은 홀로 상단을 이끌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웃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설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설인은 언덕 위 무덤을 찾았습니다. 강무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꿀로 만든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왔다. 과자를 무덤 앞에 놓고 설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설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내가 널 지킬게. 내가 먼저 나설게. 해가 기울었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언덕 위 무덤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약속 하나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지고 목숨은 목숨으로 지켜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언덕 위에 핀 들국화와 그 곁을 지키는 백발의 여인, 그리고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고요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사내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 어린 시절 건네받은 작은 과자 하나, 그 달콤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은혜를 갚기 위해
삶의 전부를 내어주었던 사내.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여인.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그녀가 무덤 앞에 앉아 약과를 내려놓던 그 장면은 아마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겠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이름도 아닌 결국 마음 하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줍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잠 못 드는 밤을 위로할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밤에도 편안히 잠드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